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운드 더 테이블이라는 이제 예술계 공공연한 소식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예술계 심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좀 주제로 이렇게 5분, 저까지 포함해서 모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운드 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예술계 밥벌이, 예술계 창작 활동에 대한 충분한 액수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술계 심사 제도를 바탕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순서는 짧게 앞에서 이제 먼저 보신 낭독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준영님께서 진행해 주실 발제문 함께 나눈 다음에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으로 오늘 좀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술 경영이랑 문화 정책 분야에서 기획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김정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저도 밥벌이 방법, 미술하는 사람들의 밥벌이 방법을 주로 공부하고 그 외에 회화 작품을 어떻게 쉽게 알릴 수 있는가 두 개 크게 공부하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획도 하고 그리고 공공연이라는 청년예술가 단체의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본업은 극을 쓰는 사람인 옥미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커밍 콜렉티브 대표 김정희라고 하고요. 문화예술 행정 쪽에서 일을 했었고 또 현재는 문화 정책이랄지 그리고 이제 청년 기획자들 양성이랄지 이런 일들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사부국장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예술 정책 연구랑 교육 기획 쪽 작업하면서 조그만 대안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설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2가지의 짧은 낭독극을 먼저 보셨는데 낭독극의 주제를 이미 좀 예상하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낭독극에 이어서 이 테이블 토론의 자리가 예술계 심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 자리도 예심 본심이라는 예술계 심사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층 토론이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명명해 봤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낭독극에 대해서 짧게라도 소감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30살에 예술 분야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직업적으로는. 근데 사실 대학교 때 마당극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예술가들이었고 지금도 직업 예술가로 살고 있는 꽤나 오래된 단체들을 만들거나 운영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2개의 극을 봤잖아요. 하나는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는 극이었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저렇게 물어볼 일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 사업들을 어플라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들어갔던 단체는 이미 예술 분야 안에서 이름이 있는 단체였었고 그 단체에서는 꽤 많은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내부적으로 축적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기관들의 지원 사업 담당자들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했고 심사위원들이랑도 많이 알고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업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도의 언어에 대한 리터러시를 처음부터 갖고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압도적 대다수는 그걸 알 수가 없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되게 당혹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체계가 있으니까 아르코의 지원 사업이 뭐로 뭉텅이가 있고 서울문화재단에 뭐 있고 이런 식의 매핑처럼 지도가 쫙 펼쳐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속해 있던 커뮤니티나 소사이어티가 갖고 있는 일종의 지적 자본이자 네트워크 자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했었고, 두 번째 단막극이었던 이제 심사 자리에 대한 극은 저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심사를 제가 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어딜 가나 가장 어린 이제 심사위원이었었어요. 꽤 빨리 심사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 심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극을 보면서는 어느 정도 희화화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불편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희화시키긴 했지만 저런 장면이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심사 때마다 느꼈던 힘겨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사위원들끼리는 일종의 외교적 관계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속칭 뻘소리를 하고 있는 심사위원이 있을 때 되게 난감하거든요. 저걸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무마시켜서 이 심사의 흐름을 잡아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날카롭게, 아니 지금 지원 사업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싸우자가 되는 거고, 어차피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위 전문가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찍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심사자가 가지는 복잡 다단한 포지션에 대해서 단막극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우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극이니까 웃긴 장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뭐 특히 이제 첫 번째 공연 같은 경우는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슬프다라는 느낌이 많았는데, 예술가 처지에서 보면 예술가도 되게 이제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하고, 또 이제 그 아마 아직은 신입으로 보이는 그 어린 행정가가 겪는 그 마음의 고생도 느껴져서 좀 여러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한국예술문화예술위원회랑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문화예술위원회 때는 워낙 안정된 조직이고 오래된 조직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적었다면, 예술인 복지재단은 2013년 설립 때 바로 사업팀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조차도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되게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절에 곧장 이제 엄청난 규모의 사업들을 쳐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이 실상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런 전화 문의와 응대와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성됐는데 다 슬픈 에피소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저는 동료로서 그런 행정 직원들에 대한 마음도 이제 슬프고, 또 실제로 또 그 문의하셨던 예술가분들도 그때 직접 이제 면담이나 민원 응대를 해보면 또 이제 예술인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그 삶의 부조리에서 오는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주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인데 그걸 보면서 좀 재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하게 이제 이거 두 번째 장면은 이 극을 쓰신 분이 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1도 없구나 이런 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의 시선에서 이제 그 씬에 대한 어떤 이제 되게 강조된 장면들이 보여졌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심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계속 단체를 문화예술 지원을 받는 단체 운영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심사자의 위치에만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충분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어찌 됐건 간에 그 지점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세팅하는 심사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그 권력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서
그 지점에서는 뭐 심사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랄지 뭔가 너무 이게 한쪽에 편향돼서 그림이 그려졌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자리들에서 겪는 어떤 모멸감이나 뭔가 이제 그 심사위원들마다 다른 그 양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겪는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좀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영우 그 드라마에서 장애 스펙트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사위원도 모두 다 저 한 씬처럼 응축될 수는 없고 심사 장면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구현해서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인상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본에 이제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희화화되는 부분들이 좀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예술인이 많이 겪거나 혹은 가장 불만스러워하거나 가장 유감스러워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이 모든 심사의 어떤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절대 아니나,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심사를 해보신 입장이 좀 다분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조금 해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의 가장 큰 의도와 또 소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 장면 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열연해 주신 우리 배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너무 연기를 잘 해주셨지만 사실 두 번째 이 라운드 테이블의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랑도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라 조금은 더 색깔 있게 좀 편성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옥민아 선생님은 이 두 개의 낭독극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낭독극을 올렸었어요, 대학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건 그 배우분들 오늘 공연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대본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 그 신체가 되게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걸 들고 전달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연극에서는 관객과 배우가 다이렉트로 만나는데 이 사이에 이제 페이퍼가 끼어드는 거죠. 저는 그거 낭독극 자체가 되게 이 심사 구조랑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술가와 어떤 심사하는 사람 사이에 놓을 수 없는 종이 때문에 둘 다 부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 굉장히 은유적이라고 느꼈고, 그 공연 너무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를 했던 적보다 받았던 적이 너무 많아서 그 응대하는 그 직원분과 예술가의 대화에서 저는 이쪽이었던 적도 있고 이쪽이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심사위 두 번째 공연에서도 이쪽이었던 적도 있고 이쪽이었던 적도 있어서 너무나 많은 감상이 들었어요. 저만 해도 심사를 받을 때 그 어떤 모멸감이나 혹은 당황스러움이나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고, 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두 입장에 있으면서 어떤 것이 수정이 되면 또 이쪽에서는 그 바라는 것이 수정되는 순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연을 봐도 이렇게 내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또 소감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준영님도 이 낭독극 같이 보셨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 어떤 이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상황을 보면 제일 먼저 좀 생각하게 되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준에 관해 묻는 경우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 용어에 대해서 리터러시 능력이 있을 경우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데, 아닌 경우에는 어떤 그런 지금 우리 봤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해법은 무엇으로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원 사업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최초 논의했었던 논의 내용들을
지원 사업할 때 어디 첨부 링크라든가 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논의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나 넣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1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2부에서는 심사위원이 좀 위계를 들이밀 때, 그럴 때 어떻게 풀까, 이 또 장치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심사가 끝난 이후에 면접 참여자들 대상으로 평가자에 대한 심사 혹은 후기를 남기는 어떤 링크라든가 채널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심사위원들한테 바로 적나라하게 전달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소화를 해서 다음 어떤 심사가 있다 했을 때 아예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좀 가능한 제외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도 쓴다던가, 아니면 다음 심사 참여자들한테 전에 이런 심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하실 때 저번 심사에 좀 문제를 느끼셨던 참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참고해서 심사할 때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관객으로서 좀 느끼는 바가 좀 많았는데 일단 저는 이 오늘 낭독극의 소재가 된 지원 심사의 구체적인 유형이 있었어요. 청년 예술 지원 심사였거든요. 그게 비단 지금 청년예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걸 정했다기보다는 청년예술이라는 지원 사업에 대한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지원 심사에 대한 현장에 많은 논의와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하나의 그 소재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지원 심사 제도의 유형을 그렇게 선정한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예술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낭독극이 저는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비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크리티컬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대 1,000만 원 내의 지원 사업 중 자기 사례비를 20%까지만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25%는 안 되고 15%도 아닌 왜 하필 20%일까? 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탈경계 융복합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애매모호한 서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은 심사장에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을 텐데 과연 그 기준이 지원 공고에 부합되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완벽한 심사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세상에 완벽한 심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나는 왜 이 예술가를 채택했고 지원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은 앞으로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여전히 좀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준영님께서는 되게 좀 특정 개선